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악의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아내에게 죄와 벌이 내려졌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겠습니다. 한때 저의 애창곡은 마법의 성이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애창곡이 되었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는 저의 첫사랑 이름입니다. 10년이 넘게 짝사랑을 하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된 여자죠.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 신부님이 주기도문을 외우듯 스님이 불경을 외우듯 10년 넘게 마법의 성을 부르며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불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혜의 사랑을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지혜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성당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게 됐고 그 지역구에 있는 성당에 갔을 때 지혜를 보게 됐죠. 저는 첫눈에 지혜에게 반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보다 훤칠하게 큰 키에 얼굴은 매우 똘똘해 보이면서도 청순하고 귀여웠죠. 뭐랄까 마치 모델 같은 몸매에 하이틴 스타 같은 눈에 띄게 예쁜 여자였습니다. 성격도 매우 좋아서 성당에 다니는 누구한테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저한테도 거리낌 없이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지혜를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뛰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혜를 처음 본 이후부터 매일 문득문득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러면 저는 세상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면서 그저 지혜를 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성당에 다니는 신도들이 대부분 그렇듯 아주 열심히 성당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 달에 한 번이나 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같이 좀 특별한 날에나 갈까 했었죠. 하지만 지혜를 알게 되는 이후부터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에 성당에 다녔습니다. 다니는 것도 그냥 다닌 것만이 아니었어요. 각종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죠. 물론 지혜가 참여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성당 친구들로부터 하나둘 들어서 알게 됐죠. 지혜는 그렇게 눈에 띄도록 예쁜 외모고 성당 활동도 아주 적절하는 친구인데 학교 성적이 탁월했습니다. 탁월해도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시 성적이 상위권이었지만 지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방 안에서 1등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럭저럭 상위 10% 언저리 정도의 성적이었죠. 그런데 지혜를 만나게 되고 짝사랑을 하게 되면서부터 성적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지혜를 생각하며 멍 때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를 때까지 지혜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꼭꼭 숨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했고 혹시라도 제가 사랑을 안 받아주고 저를 멀리하게 되면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대학 시험 준비고 뭐고 좌절할까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짝사랑하는 제 마음을 숨긴 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혜는 목표에 있던 땡땡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땡땡 대학은 명실, 상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혜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당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당 친구로서 지내면서 지혜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알았어요. 지혜는 수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로마 바티칸에 가서 수녀 교육을 받고 수도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며 수녀로서 하느님께 평생 봉사하는 생활하는 게 지혜의 꿈이었죠. 수녀가 된다면 내가 도저히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상대가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까웠죠. 하지만 뭐 꿈이란 건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혜가 저의 사랑에 감복해 받아주게 되면 수녀가 되려던 목표는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 여겼어요. 지혜는 그렇게 수녀가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안에 있는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성당에서 하는 봉사, 동아리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혜를 만나기 위해 성당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와 첫 여름 방학을 맞아 성당 천년보 단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리산을 종주하고 하산해서 인근 해변에 가에서 하룻밤 놀고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의 여행이었죠. 2박 3일 동안 지리산을 종주하는 건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리산을 종주하는 뿌듯함이 있었죠. 지리산을 내려와 남해 쪽에 있는 해변에 가서 밤에 바닷가 백사장에 앉아 가볍게 술을 한잔하며 노래도 부르고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를 차례가 왔고 저는 마법의 성을 불렀습니다. 유독 가사 중에 지혜를 달라고 부분을 부를 때 힘을 주어 불렀죠. 아주 간절하게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힘주어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당 친구들 몇몇이 눈치를 챘는지 키득키득 웃으며 수군대더군요. 노래가 끝난 뒤에
성당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의미로 마법의 성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이어서 지혜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혜는 표정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죠. 다행히 성당 친구들은 하나같이 착해서 저랑 지혜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아마도 저처럼 지혜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있었겠지만 지혜가 워낙 넘사벽이라 진즉에 체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빈틈을 타고 제가 지혜를 사랑하노라 선언을 한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지혜를 사랑하는 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남자들도 지혜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미 있으니 넘보려 하지 않았죠. 게다가 지혜는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 굳이 넘본다는 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지혜를 사랑하지만 지혜와 연인 관계가 될 리 만무하고 그러니 그냥 장난처럼 지혜는 이미 지혜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구애를 체념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저는 지혜를 공개적으로 짝사랑했고 지혜는 그런 저를 특별히 배관시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저는 군대 가는 것도 미루고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학부 졸업을 할 때까지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혜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와 같은 땡땡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타 대학 학부여도 성적이 좋으면 학교에 갈 확률이 높았죠. 경쟁도 심하지 않았고요. 요즘 시절에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로스쿨이 아니고서는 일반 대학원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아무리 땡땡 대학의 대학원이라도 입학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이공계를 전공한 탓에 방위 산업체에 입사를 해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지혜는 박사과정을 밟았고요. 그 시절 저는 끊임없이 지혜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성당의 친구들도 저의 구애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남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20대 중반을 넘어 후반이 될 때까지 저는 10년 넘게 지혜를 사랑해왔고 지혜도 저 말고는 사랑한다는 남자를 꾸준히 만나지 않았어요. 물론 성당 친구들이 아닌 다른 대학 친구들 중에 지혜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성당 활동에만 관심을 뒀고 자신의 목표는 공부하는 수녀가 되는 거라며 남자들의 관심을 차단했죠. 그러다가 지혜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지혜의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서뒀는데 그게 화근이었죠. 지혜의 집안 형편상 당장 지혜가 공부를 멈추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지혜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지혜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죠. 물론 지혜가 박사학위를 따는 일도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도 지혜와 함께 박사과정을 밟을까 했지만 방위 산업체 복무 기간만 끝나면 대기업에 들어가 돈을 벌기로 했어요. 지혜는 저희 청혼에 대해 며칠 고민을 하더니 승낙을 하더군요. 저희 오랜 구애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었죠. 많은 성당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당에서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성을 알게 되면서 일편단심 사랑이었던 단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결같이 지혜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고 늘 지혜가 원하는 거라면 토달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지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었지만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제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되어서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지혜가 아직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 지혜는 박사학위 논문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며 월급의 반은 지혜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그중 반은 지혜 학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집세 내고 청약 저축금도 붓고 했죠. 저를 위해서는 뭐 하나 딱히 써본 기억이 없네요.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회사에서 단체 회식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성당 친구들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날뿐이었죠. 돈도 없었고 지혜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다른 친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지혜가 박사학위 따고 나서는 지혜한테 학비를 댈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혜가 여기저기 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본인 쓸 돈은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 아이를 가질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에게 저는 2세 계획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자신이 교수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수녀가 되려던 꿈을 저와 결혼하면서 포기했고 그 뒤로 지혜의 목표는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박사학위 따면 다 대학 교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게 대학 교수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정해진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당을 다녀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성당에서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걸 매우 신성시합니다. 심지어 인공적인 피임을 하는 것도 죄악시 여기죠. 지혜는 매우 믿음이 강했어요. 오죽하면 수녀가 되려고 했겠어요. 성당에서 정한 규율을 매우 잘 지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피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임을 피했냐고요? 당연히 지혜는 저와의 잠자리를 매우 드물게 가졌습니다. 생리 전후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을 때만 잠자리를 했습니다. 한 달에 며칠 되지 않는 기간에도 논문 쓴다, 강의 준비한다 하며 밤새 공부를 했고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지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잠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갖겠다고 하니 정말 저는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헌신을 해도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걸 한정없이 미뤄야 한다는 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혜가 원하는 일이라면 모든 지혜의 뜻에 따랐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나 지혜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산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죠. 여전히 지혜는 대학 시간 강사를 하며 지냈고 저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혜의 친정집을 지원해주며 살았습니다. 제 부모님에게는 변변히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말이죠. 제 부모님은 손주 언제 안겨줄 거냐고 성화였지만 지혜에게 스트레스 줄까봐 절대로 지혜 앞에서는 손주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부모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걸 알아서 불만이 있어도 지혜에게 일절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지혜가 공부하랴 강의 준비하랴 바쁘다고 저 혼자만 다녔습니다. 저는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런 외아들이 결혼을 해서 내일 모레 40이 되는데도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데도 이세를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제 부모님도 속이 타 들어갈 대로 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면서 진지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맥주를 한 잔씩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지혜는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가 하는 부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죠. 지혜는 저한테 5천만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 우리 형편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기업 과장이어도 여태까지 지혜 친정집 건사하느라 돈을 모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것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냐? 혹시 장인, 장모,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리신 거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지혜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것도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의 대학에서 전임 강사 제의가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부임하면 주말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죠. 결혼한 지 10년도 넘어서 평소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에만 보는 것도 저한테는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5천만 원이 왜 필요한 거냐고 물었어요. 지혜는 그 대학 방침상 전임 강사가 되려면은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단 형편이 썩 좋은 대학이 아니라 전임 강사가 된다고 해도 연봉이 많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전임 강사 평균 연봉보다 더 큰 돈이었죠. 참 거지 같은 대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대학은 이상한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이었습니다. 개신교나 불교 뭐 그런 데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민족 종교 계열의 종교 재단이 세운 대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멀리서 보고 기운이 좋아 보여서 쫓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교와 유사한 종교 재단이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도 일종의 종교 재단에 내는 헌금 같은 명분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한때 수녀가 되겠다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어쩌면 사이비 종교 같은 곳에서 세운 대학에 가겠다고? 더 골 때리는 건 그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재단의 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불법 아니냐, 그런 대학에 꼭 가야겠냐, 나는 다른 멀쩡한 대학들 많은데 좀 더 기다렸다가 자리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보따리 장사하며 시간당 3만 원 받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에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연구실 갖고 안정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언제나 그랬듯이 지혜가 원하는 대로 도와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혜가 불러준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지혜는 그 지방대학의 전임 강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주말 부부지. 지혜는 주말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며 서울에 오는 걸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한 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방학 때도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학교에 머물렀고 제 여름 휴가 때 잠시 함께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딱히 불만 없이 지냈습니다. 외롭더라도 지혜가 만족하며 교수생활 열심히 하겠구나 했어요. 그러던 그해 겨울 지혜가 성적 처리를 마치고 서울집에 왔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지혜를 보려고 기쁜 마음으로 귀가를 했죠. 게다가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적 처리 업무가 자칫 늦어지면 크리스마스 이브도 저 혼자 독서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마침 지혜가 집에 왔으니 말이에요. 저는 케이크 하나와 샴페인을 사들고 귀가를 했습니다. 지혜가 이미 와 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지혜를 꼭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지혜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저는 어정쩡하게 지혜를 가볍게 포옹하고 식탁에 앉아 사온 케이크와 샴페인을 놓았습니다. 혼자 보내더라도 오중청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 미리 며칠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등도 켜고 거실 불도 껐습니다. 식탁 옆 스탠드 조명으로 분위기를 한껏 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지혜의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를 띄워본다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너스레를 떨며 저 혼자 수다를 떨었습니다. 케이크 세팅하고 샴페인과 잔을 마주 놓고 이제 즐기자, 행복한 시간을 갖자 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런데 지혜가 무거운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 불빛이 깜빡깜빡 전멸했고 나는 그걸 응시하면서 눈을 깜빡깜빡 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체 이혼을 할 이유가 뭔가? 머릿속이 와글와글 시끄러웠습니다. 지혜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뜻밖의 말이라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지혜는 수녀가 되려고 할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공화국에서 이혼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을 믿는 신자라면 자발적으로 이혼은 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실한 신자인 지혜가 자기 스스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이혼이 웬 말입니까? 저는 정말 지혜를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사랑해왔습니다. 그동안 지혜 아닌 다른 여자를 넘본 적도 없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지혜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지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지혜가 성모 마리아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전부 지혜를 위한 거였습니다. 내일 모레 40이 다 되었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 낳는 것도 미루며 지혜가 교수 되는 걸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심지어 지혜의 친정집 건사도 제가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수가 된 뒤에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흔히 남자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여자가 뒷바라지 하다가 막상 사법고시에 붙으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아내가 교수 되는 걸 열심히 불철주야 뒷바라지 해왔고 재단 기금으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이나 대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를 만들어줬는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대학이라 몇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견뎌왔는데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말도 못하고 지혜의 눈도 못 마주치고 그저 전멸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등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긴 침묵 뒤에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을 해줘. 내가 고쳐볼게.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말들을 두서없이 울먹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의 눈치를 살피며 너스레도 떨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나 놀려주려고 농담하는 거지?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맞지? 하지만 지혜는 나의 너스레 표정이 변하지를 않았죠. 그대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우리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널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말을 듣고 화가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본인을 위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었습니다. 날 위한 이혼의 사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직 저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어째서 나를 위한 것일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울면서 지혜에게 매달렸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못한다고요. 그래도 지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지혜는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한 이유만 말했죠. 그렇게 밤이 지났고 크리스마스가 밝아왔죠. 지혜는 크리스마스 오전에 다시 대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학교가 개학하기 전 2월달에 우리는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지혜가 왜 저랑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됐죠. 그 이유를 알게 된 저는 정말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사랑했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지혜와 이혼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이혼이 상대적으로 매우 수월하더군요. 게다가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혜의 친정집을 건사했고 사는 집도 마련했고 지혜가 다니는 대학에 재단 전입금까지 제가 은행 대출을 받아냈으니까요. 지혜도 그런 사정을 잘 헤아리고 있어서 그냥 집에 있는 지혜만의 물건, 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혼수로 장만한 살림살이까지 죄다 저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책장만 빼고요. 원래 집에 있는 책들 대부분이 지혜 거였어요. 저야 공대 출신이라 지혜에 따라서 독서를 나름대로 즐기기는 했지만 인문학 박사인 지혜의 독서량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굳이 제가 책장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된 날 지혜는 이사집단체를 불러서 물건들을 실어갔어요. 짐의 대부분은 지혜의 책이었죠. 아무리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둘이서 함께 살아온 공간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집이 횡하더군요. 특히 거실 벽면이 거의 대부분 책장이었는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이혼하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지혜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했었죠. 마음속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로 아무런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한 채 몇 달 동안 공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혜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성당에서 미사를 보면 이런 기도문을 외웁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3번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지혜가 나와 이혼한 것은 어쩌면 내 탓이다. 수녀가 되겠다는 여자를 내가 파괴시키고 내 욕심으로 나와 결혼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 지혜가 일탈을 하게 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했던가요?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맨 믿음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일탈에 질주하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제가 공대를 나와서 공학적으로 비유하자면 텐션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한순간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발산합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둘자리를 하다가 한쪽에서 줄을 놓치게 되면 다른 쪽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도 있죠. 지혜의 일탈이 그런 셈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혜가 벌인 일탈의 정점은 저와 이혼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일탈의 시작은 저와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빼어난 미모에 최고의 수제들만 갈 수 있다는 국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우수한 머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터무니없이 사랑한다고 10년 가까이 쫓아다닌 저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착한 마음씨, 본인 스스로 수녀가 되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아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그 모든 축복을 평생 동안 절제하고 수녀가 되겠다는 일념에 매달렸다가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지혜의 일탈이 시작된 시점이죠. 수녀가 되려는 목표가 무산되면서 지혜는 교수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옮겼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앙에서 말하는 도덕심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종교를 버리고 소위 사입이라고 말해지는 종교로 개종했고 재단 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뇌물을 주고 전임 강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며 한동안 잘 가지 않던 성당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에 좀 찾아오더군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 저는 회사의 남들보다 늦게 여름 휴가를 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7월 말 8월 초 휴가실에 맞춰 여행을 갔을 텐데 지금은 말이 좋아 싱글남이지 아내에게 버림받은 이혼남 호랩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과장이지만 후배 직원들에게 휴가 일정을 양보하고 한산한 사무실을 나 혼자 지키다가 8월 말경에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냈다고 딱히 여행 갈 곳도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 혼자서 일주일 넘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던데 그것도 해본 사람이야 즐길 수 있지. 저처럼 평생 지혜만 바라보고 지혜와 함께해야 의미를 찾던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혼자 여행을 엄두도 못 냅니다. 지혜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해서 남남이지만 부부 이전에 지혜와 저는 20여 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지혜를 만나 미안하다고, 아니 그런 말은 지혜가 듣기 싫어할 테니까 내가 깨달은 말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지혜에게 전 남편이 아닌 친구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전화로 내려간다고 미리 연락을 하면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무작정 지혜가 다니는 대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곧 있으면 대학교 개강이라 지혜는 학교에 출근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교문 형태부터 아주 남다르더군요. 민족 종교 어쩌고 하는 종교답게 교문도 무슨 사찰 입구처럼 기와 단청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뭔가 좀 시쳇말로 구리다는 느낌이 확 들었죠. 지방 대학이라고 해도 지방이 무슨 도시에 있는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근처는 말 그대로 죄다 논밭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여느 대학가처럼 술집이나 커피숍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편의점도 없었죠. 대학은 방학이 기니까 지방 대학이라 방학 때는 학생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 바라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공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대학 앞인데도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산골짜기 사찰에 가듯이 교문을 지나서 대학 본부가 있는 건물을 향해 갔습니다. 지혜가 소속된 단과대 건물을 확인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 지혜의 연구실을 확인했죠. 지혜의 이름이 붙은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지혜가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무슨 불청객 대하듯 할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노크를 하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저의 애창곡 마법의 성 노랫말을 떠올렸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내서 지혜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안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네, 들어와요. 지혜의 말투는 마치 상담하러 찾아오는 학생을 대하는 듯한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신의 연구실 방문을 놓고 하는 게 주로 학생들일 테니까요. 설마 몇 달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연구실까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지혜와 동료 교수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다소 의외였습니다. 저도 지혜의 공간에 낯선 남자가 있어서 당황했지만 지혜는 자신의 공간에 내가 들어온 것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듯 살짝 얼어붙은 듯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도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가 느끼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인사시켜줘야지. 언제 한번 뵌 분 같은데? 아, 아니에요. 지혜는 서둘러 내 팔을 붙들고 자기 연구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나를 내쫓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동료 앞에서 나의 신분을 감췄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언짢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지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지혜는 자기 연구실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저를 끌고 와서는 말을 꺼냈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연락하면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지혜는 잠시 저를 세우더니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지. 좀 억울하고 화도 나고 섭섭했습니다. 지혜가 이끄는 대로 학교 안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그중에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꺼냈습니다. 지혜는 제가 말이 끊기는 시점을 기다렸다는데 자기 말을 했습니다. 너 나한테 계속 미련이 있어서 이래? 아니 뭐 우리 이혼했어요. 서로 남남이라고. 우리 결혼할 때처럼 네가 나 계속 좋아하면 언젠가 내가 네 마음 받아줄 수 있다고 기대하나 본데 지금은 아니야. 지혜는 제게 말해줬습니다. 지혜의 말처럼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지혜랑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속 사랑한다면 언젠가 그 사랑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지혜는 그런 저를 잘 알고 있어서 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박멸하려는 듯 좀 저한테는 잔인한 말들을 했습니다. 지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자기 연구실에 있던 남자는 동료 교수인데 대학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다. 이 학교 올 때 다리를 낮은 사람도 그 선배다. 그 선배도 자기를 한때 좋아했던 남자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 선배도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전임 강사를 오게 되면서 그 선배도 부인과 이혼했다. 그리고 지금 그 선배랑 같이 산다. 선배랑 같이 산다는 지혜의 말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당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숨이 막히더라도 기분이 좋은 느낌이었다면 당시에 숨 막히면 아주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선배 때문에 너랑 나랑 이혼한 거야?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좀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그 선배와 내가 무엇이 다른지, 뭘 얼마나 더 잘해주고 내가 뭘 얼마나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나와 결혼한 건 자기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Ngồi nhét trường ngồi ngủ ngồi ngủ 그래서 저는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혜는 그러더군요. 일종의 사랑을 한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었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누군가한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무조건적 헌신하는 사랑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를 사랑하는 건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듯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부모한테 보살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사회에서 효도라는 걸 하도 강조하니까 그렇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 부모만큼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부모 품 떠나서 부모가 늙고 병들면 귀찮고 짐처럼 여기고 그러잖아요. 지혜는 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지혜의 그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 선배는 나와 뭐가 다른 거냐고요. 지혜는 선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성인이 된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누구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고 긴장 관계인 상태. 그런 어른들의 사랑이었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래서 가족이랑 지내는 느낌이었다네요. 부부 잠자리에서도 자식이 부모한테 미움받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신분을 바라는 느낌이었답니다. 게다가 저하고 할 때는 제가 자기 눈치를 살피면서 너무 조심스럽게만 대하고 자기를 모시는 윗분 대하듯 해서 너무 부담스러웠다네요. 지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혜를 무슨 공주마와 수발되는 하인처럼 대했으니까요. 일편단심 저의 사랑을 받아준,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 나의 욕정으로 다루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다르답니다.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얻으려면 그만큼 선배에게도 무언가를 서비스해줘야 하고, 그런 긴장감이 더 흥분시키고 했답니다. 지혜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가 그 선배랑 잠자리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기도 했죠. 진짜 지혜가 제게서 정을 떼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지혜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커피숍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 지혜의 연구실에 있던 그 선배라는 남자가 커피숍에 들어오더군요. 여기 있었네? 그 선배는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배를 보는 순간 주먹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 선배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죠. 마주 앉은 지혜도 선배와 저를 번갈아 보며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하며 제 화를 억눌렀습니다. 저라는 남자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런 모습이 지혜는 실증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 지혜와 눈도 못 마주치고 그 선배에게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며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다가 버려진 제 처지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두 년놈에게 복수를 할까?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원할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딱히 많지는 않았어요. 그 선배라는 남자도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지희와 저도 이혼한 사이인데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물론 저와 이혼하기 전에 지혜가 그 선배와 잠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뭘로 입증할 것이며, 입증한다 해도 이미 이혼을 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굳이 찾자면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전임 강사로 임명되기 위해서 재단전 입금을 낸 건 대학재단의 비리와 연루된 사실을 고발하는 것 정도겠죠. 제가 좀 독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남자는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는 오로지 지혜를 달라고 할 때만 생기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정말 지혜의 그런 독한 말들을 듣고 올라오는 차에서 한바탕 울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물로 바닥을 청소할 때처럼 시원하게 사라지더군요. 20년간의 사랑이 추억으로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퇴근하고 밤에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면은 지혜에게서 나던 냄새가 마구 사무치게 그리워져 진저리를 치기도 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보고 싶다거나 지혜의 벗은 몸이 보고 싶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혜에게서 나던 냄새, 그게 그렇게 사무치더군요.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종종 만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같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거라고. 한동안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뭔 얘기는 척 친구들이 마련해준 소개팅 자리를 나갔습니다. 첫 소개팅 자리.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거짓말처럼 다른 사랑을 만났습니다.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라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를 소개시켜줬더군요. 뭐든 똑소리 나고 야무지고 탁월하게 똑똑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생김새도 눈에 띄게 예쁜 편도 아니고 그저 순수하고 평범한 여자였죠. 어떻게 보면 지혜하고는 가장 먼 쪽의 부류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소개팅하던 날부터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 약속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지혜의 냄새가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 사귀게 된 여자의 냄새만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우리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성당 신부님의 주례와 아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느 신혼부부처럼 열정적인 신혼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이미 10수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서로 퇴근길에 조금 일찍 오는 사람이 장을 보고
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저녁을 준비하고 며칠에 한 번씩 반주 삼아 술도 한잔하고 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가며 부부관계도 맺었습니다. 아이도 서로 늦은 만큼 서둘러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임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 올리고 2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부모님도 드디어 손주 보겠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던 때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언론 기사를 보는데 지혜가 다니는 대학교 이름이 제목에 떠있더군요. 클릭해서 보니까 그 대학교의 비리가 폭로됐다고 하더군요. 비리의 대표적인 사안 중에 교수 임용 조건으로 재단전 입금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연루된 학교 당국 관계자와 여러 명의 교수들 이름이 거명됐습니다. 그 중에 지혜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혜가 나를 버리고 함께 산 그 선배라는 남자의 이름도요. 물론 이니셜로 익명 처리됐지만 무슨 학과의 땡 교수라고 하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죠. 비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것 같더군요.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잠시 지혜에게 전화라도 걸까? 안부 문자라도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더 이상 지혜에게는 저의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 없으니까요. 지혜는 저를 버리고 떠나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른의 혹독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는 어른으로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건가? 성당에서 신부님이 들려준 재화벌이 이런 건가? 그렇다면 나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지금 내 집에 함께 사는 아내를 얻은 건가? 지혜는 악마와 타협해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아무튼 저는 애창곡이 바뀌었습니다.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라는 가사의 마법의 성은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가사의 노래가 제 애창곡이 되었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